태평양 전쟁을 연구하는 많은 역사학자들은 일본이 패전하게 된 여러 원인 중 하나로 극심했던 일본 육해군 간의 갈등을 꼽습니다. 두 군대는 마치 과거 막부의 시대에 막부 아래에 있는 번들과 같았습니다. 그것도 상시 전시 상태인 번들과 같았죠. 국가는 전쟁 중인데 그 국가의 육군과 해군도 서로 전쟁 중이라면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둘의 전쟁은 도대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었던 걸까요? 그것은 아마도 두 군대가 탄생하는 시점에서부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시작은 바로 일본의 전통적인 봉건제도였죠. 초슈의 육군, 사츠마의 해군,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지만 일본 군대는 특정 지역에서 시작되었고 이것이 바로 육해군 갈등의 시작점이었습니다. 번 또는 번병, 이것은 일본의 도도부현이라고 하는 오늘날의 행정구역 제도가 자리 잡기 직전 에도 시대의 각 지방을 일컫는 말로서 각 번은 봉건영주인 다이묘들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번들 위에 군림하는 세력 도쿠가와 가문의 에도 막부는 쇼군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에도 시대에 이르러 완성된 이 체제의 이름은 막번 체제. 막번 체제는 근대 이전 일본 역사상 가장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였습니다. 덕분에 에도 막부는 그 이전의 시대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일본을 이끌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것은 상대적인 개념이죠. 실제로 에도 막부의 쇼군은 우리나라의 예전 왕들만큼 강한 국내 권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쇼군은 각 번에 지방관을 파견하지도 못했고 다이묘들의 독자적 외교활동, 무역활동, 군대 양성 등의 통치 행위를 금지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어디까지나 그는 공식적으로 일본의 왕 덴노의 신하였습니다. 비록 덴노는 그의 허울뿐인 조정과 함께 정치적 실권은 하나도 갖지 못했을지언정 그 공식적인 지위는 쇼군보다 높았습니다. 결국 막부는 여러 번 중에서 가장 강한 번에 불과하였으며 쇼군은 여러 다이묘 중에서 가장 강한 다이묘에 불과했던 거죠. 쇼군은 결코 일국의 군주와 같은 독보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에도 막부의 시대가 막바지에 이르는 19세기 중반, 막부의 통제력은 점점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막부의 반기를 드는 번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웅번이라 불리던 잘나가는 번들이 그들이었고 그중 서남 웅번이라 불리던 초슈와 사츠마가 타도 막부, 즉 도막의 주역으로 등장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일본 서남쪽의 야마구치현과 가고시마현에 위치했던 이 초슈와 사츠마는 일본 근대화의 주역들이었습니다. 이 지역 출신들의 노력에 의해 메이지 유신이 이루어졌죠. 그러나 함께 근대화를 이룬 동료치고는 둘 사이는 그다지 좋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그냥 좋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서로 칼겨누는 사이였죠. 둘 사이에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원인은 두 번의 입장 차이. 초슈의 경우 막부를 타도하고 왕정을 복구하며 서양 세력을 물리치자는 도막과 조낙냥이, 즉 반막부, 반개화의 입장이었고 사츠마의 경우 조정과 막부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실상은 막부를 유지해야 한다는 공무합체, 즉 친막부, 친개화의 입장이었습니다. 이 정반대의 사상을 가진 두 지역 간의 갈등은 결국 현실화되고 말았습니다. 포문을 먼저 연 것은 초슈였습니다. 1858년 미국의 포함 외교로 사실상 강제로 미국과 수교한 이후 막부는 그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평소 막부의 친개화적 행보에 불만을 품고 있던 초슈는 막부를 어떻게든 제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서양인들을 싫어하던 고메이 덴노를 설득하여 교토의 중앙정계를 장악했고 곧 일본의 외교정책으로 양이론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리고 덴노의 입을 빌려 막부로 하여금 강제로 전번에 서양 세력과 전쟁을 할 것을 명하기에 이르렀죠. 이렇게 초슈의 양이론이 일본 중앙정치의 중론이 되는가 싶었는데 우습게도 실제로 서양 세력과 전쟁에 나선 것은 초슈뿐이었죠. 그것도 초슈의 영지 시모노세키에서 서양 상선들에게 대포를 쏘아대다가 기어이 해군을 몰고 들어온 4개국 연합함대의 초전박살이 나고 말았습니다. 초슈는 자신들이 질 것이라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전쟁의 패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츠마를 비롯한 공무 합체파들이 옳다구나 하고 양이론에 반대를 하고 나선 것이었습니다. 이미 양이론을 뱉어놓은 덴노는 매우 난처한 상황에 처했지만 곧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입장을 바꿔 양이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이제 낙동강 오리알이 된 초슈를 사치마는 가만두지 않았고, 이들은 이제는 말 잘 듣는 덴노를 움직여 초슈 인사들을 모두 조정해서 실각시키고 고향으로 돌려보내도록 조치했죠. 하지만 고향에 돌아가서도조차 존왕양이의 뜻을 버리지 못했던 초슈인들은 1년 후 교토에 남아있던 자들을 중심으로 주점 이케다야에서 교토 수호직을 암살하고 덴노를 납치하려는 모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막부 공인 교토 치안대 신선조에게 사전에 발각되어 대부분이 즉결처분 및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사츠마 패거리들에게 막혀 이도저도 다 실패한 초슈는 이판사판 공사판의 심정으로 그들이 붙잡고 있는 왕 덴노를 납치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하여 교토를 공격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초슈군의 공격은 곧 사츠마군이 막부군의 가세함에 따라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초슈번은 끝내 패배하여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막부는 이 괘씸한 초슈를 가만히 둘 생각이 없었고 황궁에 대포를 쐈다는 명목으로 초슈를 조정의 적, 즉 조적으로 규정하고 모든 번에 조적 토벌령을 내려 초슈를 토벌하기 위한 막부 연합군을 파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막부의 군대가 초슈 근처에 당도하며 전쟁을 기다리며 주둔하는 동안 조금 재미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초슈와 서로 칼을 겨누고 반대 노선에 섰던 사츠마가 이번에는 초슈와 막부의 중재를 자처하고 나선 것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중재는 잘 되어 금문의 변 당시 초슈 쪽 당사자들이 몇몇이 할복하는 것으로 전쟁을 일단락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바람이 불어서 사츠마는 적이던 초슈를 도왔던 걸까요? 사실 사츠마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사츠마가 친막부를 해왔던 것도 결국 막번 체제 하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초슈가 개항으로 힘 빠진 막부를 밀어내고 수도 교토의 중앙정치를 장악하게 된다면 사츠마의 운명도 험난해질 것이 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츠마는 막부를 힘껏 도왔던 것입니다. 물론 초슈는 사사건건 회방로는 사츠마를 씹어먹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겠지만요. 그런데 그렇다고 막부가 아예 초슈를 멸망시켜버릴 정도로 놓아둘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초슈를 잡고 더욱 강해진 막부가 사츠마는 가만히 둘 리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종국에는 막부냐 초슈냐의 두 가지 선택지가 사츠마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츠마는 자리 보존에 급급한 막부에게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반면 초슈는 의외로 사츠마가 꿈꾸는 것과 같은 미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당시 초슈는 시모노세키 전쟁을, 사츠마는 그 직후인 사츠마 영국 전쟁을 겪은 뒤 힘의 차이를 느끼고 두 번 모두 양의를 폐기한 상태였습니다. 이제 서구의 방식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공감대는 두 번 모두 갖고 있던 상태였죠. 결국 두 번은 일본의 부국강병이라는 미래에 함께 동의하였고 사츠마는 초슈를 선택하였습니다. 둘은 사초 동맹을 체결하였습니다. 제1차 초슈 정벌에 이어 막부는 다시 초슈로 군대를 파견하였습니다. 약속대로 사츠마는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고 오히려 초슈에게 영국산 신식총과 서양식 전함을 선물하였습니다. 이제 후방도 안정되고 무기도 충원된 초슈는 막부군과 맞섰습니다. 초슈군은 훨씬 수적으로 우세한 막부군과의 싸움에서 오히려 연전연승을 거듭하였습니다. 결국 전쟁 중 쌀가폭 등으로 인한 밀란 발생, 갑작스러운 쇼군의 사망 등의 이유로 막부군이 전투를 포기하고 철수하면서 전쟁은 막부의 패배, 초슈의 승리로 끝나버렸습니다. 안 그래도 바닥을 기던 막부의 위신은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초슈의 승리 이후 막부가 종이 호랑이가 됐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그 어떤 번도 막부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막부도 이 사태를 헤쳐나갈 수 있는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막부는 그 방안으로 정치적 쇼를 하나 기획했습니다. 이른바 대정봉환. 쇼군은 쇼군직을 내려놓고 막부 스스로 권력을 조정에 이양하겠다는 이 대단한 선언은 누가 봐도 명백한 쇼였습니다. 아직까지는 권위가 남아있는 막부는 명목상의 권력, 대정을 조정에 넘기고 자신들이 다 내려놨다는 정치적 제스처를 취함으로써 초슈와 사츠마가 자신들을 공격할 명분을 없애버렸던 거죠. 물론 권력을 이양받은 조정에는 실질적인 행정력이 없었기 때문에 막부는 언제든지 다시 권력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대정봉환이 이루어지던 이후의 조정은 여전히 정치, 행정, 군사, 외교를 몽땅 막부에 대행시키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대놓고 대국민 사기치는 막부의 노름에 초슈와 사치마는 분노하였고 이들은 군대를 몰아 교토를 점령한 뒤 자신들만의 신정부를 세웠습니다. 친막부파들은 쏙 빼놓고 말이죠. 이 사건이 바로 왕정복고의 대호령입니다. 이제 쿠데타 세력은 아니 신정부는 쇼군에게 그의 내대신 관직 사임과 영지 반환, 즉 사관 납치를 요구하였습니다. 물론 이를 용납할 수 없었던 막부는 사츠마에 대해 전쟁을 선포하고 교토로 진군하였습니다. 막부와 신정부 간의 전쟁, 보신전쟁이 발발한 것입니다. 허나 den노를 꽉 잡고 있는 신정부는 초슈와 사츠마에게 조정의 어기를 하사함으로써 이들을 관군으로 인정하였으며 반대로 막부는 전투 중 황궁을 공격했다는 것을 꼬투리 잡아 조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과거 초슈와 상황이 역전되었네요. 하여간 쇼군과 막부가 조적으로 낙인 찍힌 덕이었을까요? 막부 측은 몇 차례 전투에서 패배한 뒤 쉽게 전의를 상실해버렸습니다. 점차 막부군의 영역은 좁아져갔고 어느덧 관군은 에도 막부의 심장 에도를 향해 진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막부는 건재했습니다. 막부군은 관군에 비해 더 많은 병력과 물자, 난공불락의 에도성, 그리고 프랑스군의 지원이란 카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이기는 자가 관군이고 지는 자가 조적인 게임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막부는 신정부에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관군이 에도로 무혈 입성하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마지막 쇼군은 막부와 에도를 포기했습니다. 비록 막부군 잔당들이 아직 남아 있었지만 막부가 모든 것을 포기한 이상 수월하게 진압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막부의 시대는 끝이 나고 사초 동맹은 막부를 대신하여 den노가 친정하는 진정한 신정부를 세우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반복되었습니다. 신정부가 들어섰지만 놀랍게도 막부는 사라지지 않았고 번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츠마와 초슈 출신들은 신정부의 공직을 독점했고 그 결과 일본의 입법, 행정, 사법은 물론 군부 역시 이들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사초 동맹이 만든 신정부, 이것은 새로운 막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맹의 목적을 달성한 초슈와 사츠마는 다시 분열되어 신정부의 정치 파벌로 재탄생하였고 이것 역시 새로운 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파벌을 사람들은 번벌이라 불렀고 군 역시 초슈의 육군, 사츠마의 해군으로 파벌이 나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거울에 비춰보기라도 했던 것처럼 과거의 막부가 기어이 두 번을 통제하지 못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신정부 역시 결국에는 두 군대를 통제하는 데 실패하였습니다.